상금은 1인당 무려 500만원. 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오늘은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은 철학이란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리진 않으신가요? 전 지끈거려요. 전 철학의 철자도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 루소 뭐 이런 이름 정도나 좀 알까요? 근데 철학하는 엄마라니, 책을 읽기 전부터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사실 전 이 책을 쉬이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를 읽게 되었고, 더 나아가 리뷰까지 하게 된 걸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책이 브런치에서 주관하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수상작이기 때문입니다. 딱 지금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신가요? 브런치는 뭐고 브런치북은 뭐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브런치란 2015년 카카오에서 개발해서 운영 중인 글쓰기 플랫폼이에요. 작가 신청을 하고 합격한 사람만이 이곳에 글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브런치에서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라는 공모전을 매 개최해요. 국내에 쟁쟁한 10곳의 출판사가 참여하고 책 출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한 10곳의 출판사는 각각 하나의 브런치북을 선택해요. 그게 수상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공모전의 메리트는 출판사 실무진들에게 직접 선택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브런치북들은 책 출간으로 이어집니다. 뭐 당연히 상금도 있어요. 상금은 1인당 무려 500만원.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명한 수상작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5회 은상 수상작인 이몽택 작가님의 90년생이 온다가 아닐까 싶어요. 훌륭한 다른 수상작들도 많지만 90년생이 온다는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어쨌든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는 쟁쟁한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웨일북 출판사의 선택을 받은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수상작이 됩니다. 참고로 저도 브런치에서 박앤주잇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브런치 주소는 아래다가 살짝 공개할게요. 이곳은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의 이진민 작가님의 브런치예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 주소 공유해 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방문을 해보세요. 인스타그램 주소도 같이 공유할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진민 작가님은 철학 박사예요. 왜 이걸 언급하냐고요? 아무래도 철학 박사가 쓴 철학에 관련 글이니까 신뢰도가 올라가니까요. 작가님의 학력을 살펴보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동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멜론 장학금을 받으며 정치 철학 전공을 했어요. 와, 장학금까지 받다니 정말 철학 박사 작가님이라 그런지 같은 육아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육아 에세이, 엄마 에세이에서 볼 수 없었던 더욱 묵직하고 신선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 박사가 왜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철학을 덧대어 글을 쓰게 된 걸까요? 그녀는 지식 향연의 철학이 아닌 철학을 일상의 말랑말랑한 언어로 바꾸는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은 박사를 획득한 시기 그녀는 엄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박사 코스를 밟았고 그것을 훌륭히 마무리했어요. 임신하고 막달이 될수록 오래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박사를 획득했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의 굴레에 들어서죠. 작가님도 여느 엄마들처럼 힘들어했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의 한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웨일북 관계자에게도 눈에 띄며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전 사실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를 딱 봤을 때 표지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웨일북 출판사는 표지 디자인이 되게 이쁜 게 많거든요. 그에 반해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는
그 평균에 좀 못 미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육아라는 소재를 철학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사실 이 책을 읽으며 여러 번 감탄했어요. 더 솔직히 작가님의 내공에 감탄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로 인해 제 시야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한편으론 작가님의 생각의 너비를 마주하며 든 생각은 나도 저런 내공 갖고 싶다였습니다. 얼마나 공부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 지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나름대로 지금처럼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그녀의 깊은 내공은 육아 이야기를 한층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었었어요. 근데 읽을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두고두고 옆에 끼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생각거리도 많고 배울거리도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분명 이 책을 읽으면 작가님의 매력에 퐁당 빠지실 거예요. 이 책에서 많고 많은 내용 중 전 딱 이 부분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노브라에 관한 글입니다. 그게 페이지로는 여기 65쪽부터 81쪽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러 책에서 노브라에 관한 주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진미 작가님의 접근 방식은 제게 큰 감명을 줬어요. 그녀는 역사를 끄집어내며 이야기를 꾸려가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상체를 노출할 수 없었던 과거의 미국을 언급하고 미니스커트를 입는다고 경찰이 무릎 위로 자를 들이대던 한국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엔 다리, 레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단어가 음란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급기야 피아노 다리를 피아노 다리라고 부르지 못했고, 다리를 벌리고 앉을 수 없어서 여성이 첼로를 배울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남성들이 상체에 노출했다고 잡혀간 시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삼촌이나 아빠가 상태를 훌러덩 벗었기 때문에 남성이 상체 노출을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당연한 일로 치부했죠. 1910년까지만 해도 남성들이 수영장에서 몸에 붙는 수영복을 입을 수 없었대요. 수영복을 입더라도 수영복 바지 위에 치마 같은 천을 걸치도록 하는 곳이 많았죠. 당연히 가슴이 공공장소에 노출되는 것도 안 됐고요. 왜? 부도덕하다는 이유로요. 1930년대 초반에는 수영복 바지만 입고 수영 및 선택할 권리를 위해 싸우려는 용감한 남성들의 첫 시위가 코니 아일랜드에서 일어났어요. 1935년 애틀랜틱 시티에서는 남성 시위자 그룹이 해변에서 대담하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있다가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해요. 마침내 1936년 뉴욕주에서 남성들의 가슴 노출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엔 진보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작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룬 결실인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작가님은 말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다리란 말을 쓰지 못했던 과거와 수영장에서 상의 노출하면 체포되었던 남성들의 지난날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옛날 저희 과거 모습이 노브라를 비난하는 지금과 닮았다고요. 이것을 통해 작가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저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나는 단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확확 바뀌어 왔고 우리가 현재 가진 생각들이 불변의 진리로 천년만년 이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모두 내 생각만 고집하며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조금만 더 유연했으면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에서는 노브라와 같은 글들이 꽤 많아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 탄탄한 근거로 받쳐줍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며 든 생각은 박사 논문을 쓴 분이라 틀리긴 하구나였어요. 읽을수록 내공에 압도되고 말거든요. 노브라를 했던 한 가수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많은 사람의 입방에 오르고 어떤 여자 연예인은 악플에 시달렸죠. 그녀들은 그저 노브라가 편해서 한 것인데 진위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사실을 부풀리기 급급했어요. 문화는 점점 달라집니다. 과거엔 불변의 진리로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은 생각과 문화도 현재 이르러 바뀐 게 많잖아요. 지금의 노브라를 비난하는 일 또한 세월이 지나면 변할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일과 남성의 수영장에서 상의 탈의했다고 체포되었던 일과 미니스커트를 단속 받던 시절을 지금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작가님의 글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각에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역사가 뒷받침되어 시원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니까 읽는 저까지 흡족했습니다.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에서는 변화를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디 작은 행동으로 미래는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슬기 작가님의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와도 결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한 여기쯤에 글 하나가 빼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가시면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에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에서는 신선한 배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넘어서며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배움들을 말이죠. 처음 듣는 철학자도 많았지만 철학을 출산과 육아, 여성의 삶에 말랑말랑하게 풀어내니까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을 덮으니까 철학이 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작가님이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와 같은 책을 또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 후속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브런치에 연재했던 미술관에 놀러간 철학자도 출간하기로 하셨다는군요. 작가님 기다릴게요. 태국 힘내세요.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를 읽고 이진민 작가님의 팬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상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 책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 힘내봐요. 모든 당신을 응원할게요. 그럼 또 봬요.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